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 몇 번은 지나쳤을 터닝 포인트를 알게 되지요.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슴에 새겨진 한 편의 영화거나 짧지만 강했던 누군가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과 영화 그리고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한 계기.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10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나 정승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터닝 포인트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새 아침이고요. 마음가짐이 제일 많이 달라지는 때가 바로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터닝 포인트 잠시 떠올리시면서 힘을 한번 내보시면 오늘을 더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힘들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이전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동료 또는 선배와 같이 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서로의 마음이 좀 다른 거를 확인하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방송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또 매너리즘에 빠져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국에 몸담고 있으면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지금 제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때 겪었던 일들이 제게 다가온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 이렇게 국민TV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지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그보다 더 슬픈 죽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빈자들을 보듬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 살아있는 성녀,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속세에서 펼친 첫사랑입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첫 번째로 마더 테레사 만나보시죠. 살아있는 성녀,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알바니아 혈통으로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그가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운 때는 1948년입니다. 선교회는 최초의 사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열었죠. 그들의 악취나는 몸을 씻기고 누더기를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1955년 마더 테레사는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집도 열었습니다. 1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라도 데려와 달라고 호소를 했죠.
주위에선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한다. 죽어가는 아이가 사랑 속에서 최후를 맞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낙태도 죄악시했습니다. 아기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낙태는 좌국 내 살인이다. 만약 당신이 아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게 달라. 유엔이 정한 아동의 해인 1979년 10월 7일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세계 언론은 정치만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아님을 확인시켜준 일대 사건이라고 흥분을 했죠. 그에게 찬사와 칭송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가난은 아름답다는 마더 테레사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죠.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비판자들까지 보듬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샘물은 이승의 삶을 마칠 때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스탄 게츠의 곡 데사피나도 전해드렸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베풀고 실패한 사람을 돕는 건 왕과 같은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TV도 마더 테레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겠죠.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 만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어주고 힘이 돼줘야 할 겁니다. 김해 시민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봐요 승조하나 하셨는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김해 시민님? 그러게요. 이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쉴 때는 쉬고 또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무언가 함에 있어서 집중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말 잘 보내셨겠죠?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결제로님께서 처음 듣습니다. 일찍 일어나신 국민TV 가족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미결제로님.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연과 신청곡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방송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제 오늘의 주인공은 노예제도로 희생이 된 흑인들에게 자신의 대표작을 헌사했던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입니다. (1993년 10월 7일)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이 노예제도로 희생이 된 흑인들에게 바친 빌 러브드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여성으로는 8번째였고요. 흑인 여성으로는 첫 번째 수상이었죠.
모리스는 빈민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워싱턴의 하버드대와 뉴욕의 코넬대를 나와서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교수로, 명문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지냈습니다. 그가 미국의 격렬한 흑인 문학계보에서 비교적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건 이런 이력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는 흑인 작가로는 드물게 이데올로기적인 문학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소설인 빌 러브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 신시내티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흑인 여자 노예가 탈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힐 처지가 되자 딸아이를 단칼에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뉴욕타임즈는 서평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걸작이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리스트 에드원 요더는 스웨덴 할리머니 자국어 외에 언어에 대한 무지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모호함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뿐이며 상은 마땅히 흑인 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잇는 리처드 라이트나 제임스 볼드윈에게 돌아갔어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모리스는 작품을 통해서 흑인들의 고통을 뼛속 깊이 묘사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백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 저항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존재의 한 조건으로 제시될 뿐이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존 쿠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는 걸 보면 스웨덴 할리먼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게 선심을 쓰고자 하는 충동에 쉽게 이끌리면서도 노벨문학상의 사회적 명분에는 턱없이 둔감하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마이 러브 띄워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예원서연맘님, 좋은 아침 출첵합니다. 오늘은 옷장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조합원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옷장 정리는 잘 하셨나요? 그 옷장 정리한다는 게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아직 옷장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먹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겨울옷들, 가을옷들 다 이렇게 또 정리해 놓으면 한결 기분도 좋고 그럴 텐데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저도 빨리 해야겠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 순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니 모리스는 자신의 소설들이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은 정치적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흑인 공동체의 민속과 신앙, 생활 등을 이용한 신화제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결과를 담은 재즈를 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도 최인자 씨의 번역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4년 전 오늘 있었던 한 실종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어둠이 내린 프랑스 파리 시내 한 카지노에서 중년의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장한 청년 2명이 이 남자에게 다가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웁니다. 차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 중년의 남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옥 실종 미스테리는 1979년 10월 7일 역사 속 오늘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밝혀낸 것은 김 씨가 실종되기 6일 전 파리 호텔에 묵다 키가 큰 동양인과 함께 호텔을 옮긴 뒤 카지노에 갔다 실종이 됐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정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말로 일관을 했죠. 1963년부터 1969년까지 6년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 씨는 유신이 선포된 다음에 학위를 받는다며 대만으로 출국했습니다. 대만을 거쳐 미국에 망명했고 1977년 박동선 로비 사건 때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증언을 했죠. 김 씨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김 씨를 귀국시키기 위해 회유와 협박,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지 5년이 흐른 1948년 김 씨의 가족은 법원에서 실종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유신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는 추측만 무성한 채 잊혀져가던 김 씨의 실종 미스터리는 2005년 4월 또다시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 출신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김 씨를 납치해 살해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한 달 뒤 국가정보원의 과거 사건을 조사한 진실위원회도 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 프랑스 주재공사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시켜 김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진실위는 김 씨를 직접 살해한 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돈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동유럽인 2명이고 파리 교회 숲에서 소음권총으로 김 씨 머리에 7발의 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 실종의 미스테리는 중앙정보부의 주의 아래 진행됐다는 것만 확인이 됐을 뿐 살해 방법 등은 아직도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어로우의 예뻐요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의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캐스트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육은 80개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표정은 무려 7,000가지나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표정, 바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일 겁니다. 성인들은 하루 평균 17번 정도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미소 짓는 순간이 많아지면 행복이 들어차는 시간도 늘겠죠. 일어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입꼬리 살짝 올려 스마일을 한번 지어볼까요? 노래 한 곡 들어보죠. 파페라 가수 휴의 드림 띄워드립니다. 휴의 드림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일어나 이 방송은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전해주시고요. 사연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혼자 방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과 또 함께 즐겁게 방송을 하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동참을 해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류층을 회유할 목적으로 귀족 자귀가 부여가 됐습니다. 역사 속 오늘 그 자귀가 수여되는데 그 이야기 전해드리죠. (1910년 8월)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조선 귀족령을 반포합니다. 후작과 백작, 자작과 남작 등으로 구분을 해서 조선 귀족을 새로 규정한다는 것이었죠. 고려시대 때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의 호칭을 부여하는 오작제를 시행한 바 있지만 일제의 자귀 여부는 분명 조선의 상류층을 회유하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한 달 반가량 후인 10월 7일, 일제는 조선의 전현직 고위관리와 왕의 친인척 76명에게 한일 강제합방의 공로에 따라 자귀를 수여합니다.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 이렇게 해서 국권 상실의 비극과 함께 일본식 귀족 탄생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을사오적인 학부 대신 이완용과 내부 대신 이지용은 백작, 외부 대신 박재순과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자작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자귀뿐 아니라 은사금도 주어졌는데요. 후작은 15만원, 백작은 10만원, 자작은 5만원, 남작은 2만 5천원이 주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친인척은 이보다 더 많은 50만원 이상의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당시의 15만원은 현재의 40억 원가량이 되는 거액이었네요. 하지만 일제가 은사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은사금에 해당하는 공채를 지급하고요. 총액의 5%에 해당되는 돈을 매년 이자로 지급했죠. 그러다 50년이 되는 해에 전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되기 전에 광복이 됨으로써 원금은 받지 못했겠죠. 이렇게 일본식 귀족이 된 조선 귀족의 가족들은 10월 23일 관광단을 구성해서 일본 나들이에 나섭니다. 일본식 귀족으로 살아가려면
일본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 76명 모두가 일제의 회유체계에 넘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형조판서를 지냈던 우국지사 김석진은 자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흥선대원군의 둘째 사위였던 조정구를 비롯해서 한규설, 육일준, 홍순영, 민영달, 조경호도 자위를 거부했죠. 조선의 귀족령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독립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하신 곡은 조지 마이클이었죠. Kissing a Fool.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 21일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의 리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인이 슬픔에 젖어 있을 동안 그의 유해는 그가 태어난 도시에 엄숙하게 송환됐다. 레이건 대통령과 뉴욕의 국회의원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순결과 선량함의 상징으로서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비살된 미국인 클링호퍼에 대한 언론에 부각된 내용이었습니다. 순결과 선량함의 상징으로 말이죠. 소규모 설비 제조업자였던 69의 평범한 가장은 어떻게 국제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그 진실은 28년 전 오늘에 있습니다. 1985년 10월 7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선 아킬레 라우르호가 4명의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됩니다. 납치범들은 승객과 승무원 4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50여 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요구했죠. 납치범들은 승객 가운데 미국인 11명, 영국인 5명, 호주인 2명을 갑판으로 끌어내서 제비 뽑기로 처형자 1명을 골라냈습니다. 제비 뽑기로 자신의 목숨이 결정된 사람은 미국인 클링호퍼였습니다. 납치범들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던 그를 사살한 뒤에 휠체어와 함께 바다로 던져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줬죠.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때마침 협상이 결렬된 납치범들이 이집트 항공기를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는 튀니지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죠. 미국은 항공모함에서 넉 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이탈리아에 있는 나토군의 비행장에 납치범들을 태운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납치범들은 결국 이탈리아 정부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고요. 이로써 아킬레 라우로 납치 사건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월 10일에 종료됐습니다. 서방 세계를 경악시킨 해상 테러리즘의 심각성과 테러에 대응하는 미국의 신속함과 강경함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 베타나의 음성으로 투아 들으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10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곡은 칼 젠킨스의 음성으로 아디에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시고요.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